예전에도 분노 범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노 범죄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이 범죄 주범이 뭡니까? 주범이 뭐예요? 분노라고 우리가 상정한 거잖아요, 그죠? 분노를 그냥 마구 표출하는 한국인, 꾹꾹 삶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한국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재단 측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제 전화 주셔서 이번 주제에 강연을 하나 맡아달라. 특별히 이제 관계 심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뭐 관계 심리인데 이게 분노 심리가 어쩌면 관계 심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하에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들이 이 분노로 인한 보복 범죄,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이 통계가 5년간 분노로 인한 보복 범죄가 자그마치 껑충 2배로 증가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범죄 주범이 뭡니까? 주범이 뭐예요? 분노라고 우리가 상정한 거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 분노가 진짜 범죄 이유일까? 분노 감정은 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은 사실은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잘 알아차리면 분노는 금방 수그러지고 이게 마치 동전의 앞뒷만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원심력을 가진 감정이에요. 이 원심력을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는 감정입니다. 동시에 어떤 감정이 있냐면 구심력 감정이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뭐 원심력, 구심력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원초적인 감정이냐라고 할 때는 원심력이 아니라 내가 끌어당기는 감정,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더 원초적인 감정이래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primary emo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분노 감정은 secondary emotion이래요. 부차적 감정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원심력이 생기는 걸까요? 왜 원초적인 감정은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인데 왜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원심력의 감정이 생기는 걸까? 아주 친밀한 관계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움과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대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또 돌발적으로 만드냐면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분노 감정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강연장에 오실 때 혹시 자가용을 운전해서 오신 분 계세요? 운전해가고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천천히 갔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빵빵 하더니 내 차를 추월하더니 저한테 창문을 열더니 쌍욕을 하고 갔어요. 막 뭐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훅 갔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야죠. 그 분노 감정이 일어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해? 분노 감정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밤에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하루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떠오르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일주일을 떠오른다. 한 달 내내 그게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날에 굉장히 상처받은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그분을 닮아가지고 아마 그 기억을 땡겨올 수도 있어, 방아쇠처럼. 그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발을 밟든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욕을 하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대상이에요.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 동료인데 그 동료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지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 감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어떤 관계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느끼면 좋은데 이 느낌을 못 느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분풀이 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녀 성비를 제가 보니까 비슷하게 오신 것 같은데 보통 여성분들이 저한테 오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미안하면 화를 낸대요. 미안하면 화를 낸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남편분도요 아주 친밀한 관계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내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뭐 버리도 신통치 않고요. 좋은 걸 못 줘가지고 내가 되게 미안하고 어떨 땐 내가 되게 바보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요. 근데 이 느낌을 나누면 괜찮은데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세상에 좋은 거 다 당신한테 주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다? 나한테는 정말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내가 못 해줄 때마다 내가 너무 초라한 거 있지?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뭐 그딴 걸 갖고 그러냐고 말이지. 나보다 덜 벌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지. 어떻게 그냥 남편 알기를 말이지. 뭐처럼 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그런 거죠. 그 내면으로는 관계 욕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이 원심력은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세요. 강경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하드 이모션이라고 해서 하드 이모션. 이 안에 있는 미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 내가 바보 같은 마음, 요거는 좀 소프트해서 잘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몰랑몰랑한, 온건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온건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또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요 심리학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누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aff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affect. 이건 뭐냐면 신체로부터 오는 느낌이에요. 자기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럼 이게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들 affect라고 한다고요. 신체, 그 감각 느낌이라고 그래요. 이건 되게 동일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건 한국에 사는 사람이건 뭐 저 유럽에 사는 사람이고 꼬집으면 어떻게 해요? 아야 아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 감각 느낌을 똑같이 경험하더라도 그 느낌에다가 해석을 가미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중목욕탕 많이 다녔죠.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아버님이랑 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고 들어가세요.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간 다음에 뭐라 그러실까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시원해?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와 이거는 뭐 시원하기커녕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아버지나 저나 뜨거운 온도를 느끼는 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둘 다 뜨거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이 목욕 문화를 아주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근데 피곤할 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내 모든 근육이 뼈가 그 뜨거운 물 안에서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기꾼인 것 같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 라고 어렸을 땐 생각했겠지만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화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문화권에 특별하게 좋다고 느끼는 감정,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다른 문화권과는 조금 다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감정을 좋다고 해석하고 나쁘다고 해석하는 걸까? 미국 사람부터 한번 가볼까요?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정말 좋은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제가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어요. 주택가가 쫙 있는데 저는 매일 국경일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성조기가 항상 걸려 있어. 나는 야, 이 국경일만, 우리는 국경일도 잘 태극기 달아야 안 달아요. 참 국경일에 우리가 태극기 달기가 어려운데, 아니 미국 사람들은요 거의 매일매일이 국경일인가 봐. 미국 사람들 모임 가면 항상 성조기 입고 있는 사람, 성조기 쓰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어요. 여기 어떤 느낌일까요? 이 느낌이 바로 자긍심입니다.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프라이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내셔널 프라이드예요. I'm proud to be American. 나는 아메리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분들은요 자기 가족들한테도요 이 프라이드를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아들한테 그래요. I'm proud of you, my son.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할까 안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내 아들 자랑스럽다고, 내 아들 정말 좋은 대학 다니고 아주 훌륭한 아들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난 네가 자랑스럽다. 언제 얘기할까요? 집에서만 얘기해요. 밖에 나가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니 좋은 대학 안 다니는 아들 둔 사람도 있고, 내가 너무 그냥 그렇게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심하게 자긍심을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미성숙하다 그래요. 예?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그래요. 예.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꺼려집니다, 그 사람이. 네.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가장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감정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감정을 느낄 때면 전국이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역시 우리는 한국인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서양 사람이랑 달리, 미국 사람이랑 달리 이 좋은 감정 혼자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요 사진 기억나세요? 요 사진 언제입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예요. 우리가 빨간색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뻘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깨 동무하고 수만 명이 하나 됐던 그 경험, 연대감. 이거는요 혼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감정이다, 그런 얘기죠. 이 연대감은 우리에겐 최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발달해요. 너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주의, 연고주의 이런 것도 발달해. 끼리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연대감을 느끼는 거죠. 어쨌든 이 연대감은 한국 사람에게 정말 좋은 감정입니다. 자, 이제 나쁜 감정 가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나쁘게 생각하는 감정. 이 감정을 상대방이 나한테 보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떨까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감정을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감정일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지금 외국 아이 같은데 이 까난 아이니까 이렇게 승질 내도 이게 허용이 되지.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공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치료를 공부해서 제가 참 훈련, 뭐 인간 마음과 관련된 감정과 관련된 훈련을 많이 이제 받아봤는데 그중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받는 훈련 중에 앵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분노 조절, 분노 관리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한 사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옵니다. 전문가들이 와요.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옵니다. 왜요? 내가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거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매너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좀 생각이 달라요. 분노가 정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꾸 자동차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소리부터 지르라고 그러죠. 그래야 네가 멋있어 보여. 네가 화나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할 때 유리해. 내가 리더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분노를 얼마든지 낸다고, 그 호용 수위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서양 문화와 우리가 좀 다른 점이에요. 가끔 이제 기업에서 요즘에 글로벌 기업으로 다른 나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주재원들이 가지고 제일 많이 실패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경영자면 소리를 질러도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갔더니, 특히 북미나 이런 데 갔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러지? 내가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소리 질러도 잘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인간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노 감정을 우리보다 서양 사람들이 훨씬 나쁜 감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분 나빠하는, 정말 내가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 나쁜 감정이란 어떤 감정일까요? 연대감이 정말 좋은 느낌인데 참 나쁜 느낌 뭘까요? 연대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조직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넌 우리 편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거겠죠. 절로 가. 넌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 없어. 이 거절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대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만큼 이 거절감에 대한 아픔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렇게 끊으려고 할까? 청소년 자살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안 그래도 친구가 굉장히 좋고 친구가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랑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경험을 많이 누리고 싶은 아이들인데 안 껴주는 거예요. 거절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나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서양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이 미국에서 해석하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또 우리 민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살짝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이 감정이 두 방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원심력을 가진 감정이 있고 내면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을 가진 감정이 있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원심력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구심력에 더 익숙한 문화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연대감을 가장 좋은 느낌으로, 왜요? 아니 다른 사람과 관계를 고려하는 문화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느낌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심력 감정에 익숙한 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연대감도 물론 좋아합니다. 연대감을 싫어할 문화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마음, 자긍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 감정은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훨씬 더 잘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한 문화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내가 그 사람과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싶은 거예요. 너 왜 그래? 다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잖아 라고 해서 우리가 조상 탓하는 거 있잖아요. 이 조상 탓 심리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구심력을 느끼는 대신 원심력을 발휘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화를 내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본인이 외롭다고 하는 느낌도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소외감을 느낄 때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소외감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친구가 없다 그러면 소외감이지만, 우리 같이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소속된 집단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외롭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차냈다는 얘기예요.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픈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따 심리가 아마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우리 어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래서 훨씬 더 아픈 겁니다. 혼자 그냥 잘 살 수 있는 문화권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다분히 좀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그런데 이 감정적이다 그러면 여러 감정을 다 잘 느껴야 되잖아요. 그걸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뚜껑만 열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감정이 이 안에는 외로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뚜껑이 열리고, 불안을 느낄 때 뚜껑이 열리고, 미안함을 느낄 때 뚜껑이 열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국 사람들은 혹시 분노 감정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다혈질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기 전에 꼭 보는 마치 성경책 같은 책이 있어요. DSM, 최근에 5가 나왔는데 DSM-4, 그게 1994년에 나왔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만이 느끼는 문화적 신드롬이 등재가 됐어요. 국제적으로 보는 그런 매뉴얼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다 보는 거죠, 전 세계에.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병이 등재가 된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뭘까요? 다 아시네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화병을 뭐라고 했어요? HWA, BYUNG, 화병, 이렇게 이걸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화병이면 화가 뭐예요?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앵거 신드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앵거 디지즈라고 하든지. 근데 왜 그냥 화병이라고 했을까요? 한국말 그대로. 이 화병을 분노병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단순한 분노병으로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서양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분노 감정은 우리에게 되게 특별한 감정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우리가 분노를 잘 표출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원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냥 분노를 마구 표출했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인 감정, 원심력 감정이 막 나가지만 이거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표출 안 합니다. 끙끙대면서 동결시켜요. 그래서 구심력 감정만을 꽉 가슴에 품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그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니까 딱 한 얘기가 내 뇌리를 떠나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사방문수 아시죠? 어사방문수가 드디어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어느 마을에 잠입을 했는데 잠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상도 현풍지방인데 거기에는 효자, 효부비가 자그마치 12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거품 같아. 그렇게 많을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거품이면 내가 다 쓸어버리고 오겠다 라고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마을 입구에 딱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왼 저 멀리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이상하게 아내는 광주리에다 뭘 이고 가는데 남편은 지게 막 때리고 막 때리려고 그러면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마치 때릴 듯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잠깐만 있어봐 진정시킨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게 막대기를 떨어뜨리고 그 여인에게 3번 큰 절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어사방문수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에는 노모가 계신다는 거죠. 노모가 계신데 노모가 살짝 치매 초기 단계인가.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반일을 할 때 어머니한테 이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맡기고 두 사람은 반일을 나와서 이제 점심때가 되면 가서 어머니 점심을 해드리고 아이 젖을 먹이고 그리고 새참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가져오는, 이게 이제 하루의 일과였던 거죠. 그날도 집에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점심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날따라 얘야 내가 오늘은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죽을 써놨다. 가마솥을 열어보면 거기가 닭이 하나 삶아져 있을 텐데 나한테 조금만 갖다 주고 너희들도 갖다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아유 힘드신데 무슨 또 닭을 잡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부엌에 가서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거기에, 여기 닭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1살짜리 아들이 삶아져 있더라. 그런 거죠. 이 할머니가 이 살짝 치매가 좀 더 진행이 됐는지 닭이라고 잡았는데 닭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손자였다. 그런 거예요. 손자를 삶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제가 들은 이야기에서는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잽싸게 그 아들을, 뜨거운 데 빠져있는 그 아들을, 당연히 사망했겠죠. 그 아이를 끄집어다가 뒷산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재빠르게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을 삶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 다음에 다 삶아진 다음에 그 닭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맛있게 잘 삶으셨네요. 그지 너희들도 갖다 먹어라.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머지 닭을 가지고 이 남편한테 가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남편은 반일하다가 아주 이게 배가 그냥 등에 붙어버린 거죠. 야 배고파 죽겠다. 이게 옆에 내 오기만 해봐라.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게 막다리 가고 어디 갔다 왔냐고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들은 이야기에는 이런 대사가 이어집니다. 그 남편이 여보 참 고맙소. 우리가 아이는 또 낳아도 되지만 우리 어머니는 한 번밖에 없는 어머니이니 어머니를 잘 봉양해줘서 너무 고맙소 라고 하면서 큰 절을 3번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어사방문수가 12개를 엎어버리려고 갔다가 하나 더 세우고 왔다. 그 현풍제방에 가면 지금도 13개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되게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야 정말 한국 사람들의 효심, 이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효심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그래갖고 이 이야기를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었나 봐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 미국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거의 패닉 상태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감동적인 얘기라고 했니? 네가 정말 심각한 아이로구나. 상담을 배울 게 아니라 넌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제가 한동안 잘 몰랐어요. 감동적이지 않나 이거? 어느 순간에 어느 교수님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정말 아주 일침을 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내가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노인을 방기한 거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존속살인까지. 이건 인간이 저질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다 그냥 짬뽕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감동적이라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겁니다. 왜 며느리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는가? 왜 며느리는 화를 내야죠?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미치지
느끼지 않고서는 어떻게 손자를 삶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분노가 표출돼야 될 텐데 그 분노가 얼어붙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서양의 정신의학자들은 야, 이거 한국 사람들 장난 아니다. 어떻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분노를 표출 못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의 나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어떤 감정도 내가 다 동결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냥 구심력으로 모든 그 분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거, 이게 뭡니까? 한마는 할 때 그 한이죠. 옛날에 분노 표출을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바로 화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화병은 분노를 잘 표출하는 병이 아니라 어쩌면 무슨 병일까요? 한병이에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지를 몰라가지고 꾹꾹 참아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한병이 된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두 가지 한국인의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 분노를 그냥 마구 표출하는 한국인, 꾹꾹 참아가지고 한으로 만드는 한국인, 둘 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표출하는 것도, 무조건 참아내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제가 쓴 그 조그만 문고판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어사방문수 얘기를 거기다 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챕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관계에 미친 한국인. 우리는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계 중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오바를 해? 그러면 정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안한 사람인가요?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할까 봐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관계 유지가 참 힘든 일이라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그건 행복하기보다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에 가끔 뭐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증후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말을 붙여야 될 만큼 이런 어떤 신드롬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많대요. 우리가 착한 아이라고 할 때는 어떤 아이를 착한 아이라고 하냐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를 우리가 착하다고 그래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못됐구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 표현을 절제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꾹꾹 참고 감정 표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착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착하다는 칭찬을 내가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감정은 더 잘 숨기겠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중간 아이로 태어났어요. 첫째는 오빠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장남이라고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막내도 있어요.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뻐요. 그리고 막내니까 되게 귀여워하세요. 나는 뭐예요? 나는 여자인데 그렇게 셋째보다 이쁜 것 같지도 않아요. 공부도 오빠처럼 잘하지도 못해요. 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무조건 착해야 돼요.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한 관계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면 나는 무조건 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표현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눈치를 잘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돼요. 내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이랬던 아이는 행복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가족 치료사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되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People pleaser.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좋은 뜻 같죠.
그런데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사는 이 가족 내에서 이렇게 착한 아이로 큰 아이는 관계 유지가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탁 그냥 절제하고, 특히 분노 감정은 절대로 노출하지 않고, 특별히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다 맞추려고 그러고, 절대로 노 못하고 다 맞춰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맞추는 피플 플리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착해 보여요.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끔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사건 하나 일어나요. 1995년이었어요. 1995년. 여러분 잘 아시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 정부 청사가 폭발되는 사건. 사망자가 168명이나 생겼고 부상자는 600명이, 거의 70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젊은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배우가 누굴까 굉장히 추적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그 우파 세력이 한 거다, 배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의 눈길을 끈 게 있어요. 이 티모시 맥베이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을 만나보니까 이 티모시 맥베이가 어떤 아이냐면 개미 하나도 못 죽이는 아이예요. 너무 착한 아이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길가에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거나 뭘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있는 걸 다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는 웃옷까지 벗어줬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오죽하면 별명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무시무시한 묻지마 범죄의 진범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기죠. 이 사건이 정말 주목받았던 게 아마 미국이 경험한 첫 번째 묻지마 범죄였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해칠 때는 이유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꾹꾹 눌렀던 그 분노 감정이 일시에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지고 본인과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를 살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되고 말더라 그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피플 플리저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문화권 같은 데서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계속 했냐면 이 분노 감정은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라 짝을 이룬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관계 욕구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생기는 느낌이 이게 구심력 느낌인데, 이걸 잘 못 느낄 때는 자꾸 원심력, 분노 감정만 느끼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 감정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시를 내주는 감정입니다. 분노 감정은 어쩌면 그렇게 악한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주전자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주전자에다가, 저도 지금 목이 그냥 칼칼한데, 여러분이 생강차를 끓인다고 주전자에다가 생강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이고 있어요. 근데 뚜껑이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뚜껑은 왜 열린 거예요? 안에 뭐가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뚜껑은 뭘 한 거예요? 안에 뭐가 있어요? 라고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럼 잽싸게 어떻게 될까요? 불을 겁니다. 그죠? 불을 끈 다음에 뭘 할까요? 안을 들여다보겠죠. 다 탄 거 아닌가? 당연히 주전자 뚜껑이 열리면 주전자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가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뚜껑이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뚜껑을 막 잡아 때리고 난리 나요. 이게 왜 열리고 난리냐 그러면서요. 뚜껑한테 뭐라 그래? 넣었다 대고 성질을 내냐고 말이죠.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 내면에는 다른 감정이 있어요. 오늘 선생님한테 이런 관계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충족이 안 돼가지고 너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자존감이 상하고 이런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와서는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뚜껑이 열리는구나 라고 하면 이 안에를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뚜껑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별로 우리가 관심 없어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전자입니다. 이 분노 감정은 뭐냐면 바로 뚜껑 감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원심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주전자 안을 들여다보려면 주전자 내부의 감정은 바로 구심력 감정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찾아내죠?
관계 욕구를 찾아내면 됩니다. 관계 욕구를 찾아내면 주전자 내부에 어떤 구심력 감정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내가 남편이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대요. 고추장찌개야. 너무 매워가지고 애들이 싫어해. 그래서 안 해주다가 일찍 들어오는 날 내가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라고 해서 뭘 끓였을까요? 고추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하고 싶은데 그럼 서프라이즈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부러 전화 안 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7시엔 들어와요. 7시가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7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 없어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 났어요. 뭐 애들 주려고 뭐 이렇게 뭐 돈가스 해놨으니까 니네들 이거 먹고 그럼 먼저 먹어라. 그래서 애들이 막 먼저 먹어요. 그냥 다 같이 먹으려는데 일단 김 샜어요. 그래도 어쨌든 남편이랑 나랑은 고추장찌개 먹어야 되겠다 해서 기다립니다. 8시가 넘었어요. 9시까지 기다리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걸 때 어떤 느낌으로 걸까요? 거의 뚜껑이 열린 채로 걸겠죠. 어디야? 응? 지금 몇 시야? 근데 만약에 남편이 정말 밥 먹는 것도 까먹고 너무 업무가 많이 밀려갖고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니 어디긴 어디야? 회사지. 웃기지 마! 이 시간에 당신이 회사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진짜라니까. 이 사람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아니 끊어라. 일한다. 나 밥도 못 먹었단 말이야. 누가 먹지 말래? 이래갖고 전화를 그냥 남편이 너무 기분 나빠 끊어버렸어요. 그럼 그 아내는 그 고추장찌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싱크대에게 먹였다 그런 얘기죠. 내가 미쳤지. 아이 그 인간을 준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뚜껑과 뚜껑끼리 만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람부터 찾아볼까요? 오늘 오래간만에 당신이 좋아하는 고추장찌개 끓여서 온 식구가 함께 먹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되게 초라한 느낌이다 여보. 이렇게 전달됐으면 어떡할까요? 그 남편이 아유 여보 미안해 아유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걱정하지 마. 아무리 식어도 내가 다 먹을 거야. 간다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싱크대 대신 내가 먹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분노 감정이 진짜 감정이 아닌데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감정인데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 욕구, 이 바람이 무너져서 생기는 정말 이 안에 야들야들한 이 소프트한 이모션을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가 뚜껑끼리 얘기하다 끝날 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죠.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가끔 이제 좋아하는 스님들 있어요.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 틱낙한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베트남 출신의 스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거의 뭐 심리학 박사 한 10개쯤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이 그 앵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화를 뭐처럼 여기라? 갓난아이처럼 여기라. 이거 어마어마한 화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화가 안에 생기면, 분노가 생기면, 뚜껑이 열리면 금방 이 뚜껑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결국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결국은 두 가지 분노를 동시에 가진대요. 일단 뚜껑이 열리면 뚜껑이 한번 열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린 것 때문에 또 화가 나. 그 두 번 화내고 그냥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틱낙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뚜껑이 열리면 뚜껑을 판단하지 말고 어이구 이놈 분노 감정 또 생겼다. 또 뚜껑이 열렸네 라고 하지 말고 잘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빨갛기도 하고 좀 고구마 같기도 하고. 그래도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를 보면 아유 이뻐,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서 태어났니? 이렇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고 돌보려고 하잖아요.
분노 감정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 감정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노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튀어나왔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관계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 안에 어떤 역동이 일어난 겁니다. 구심력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걸 잘 못 느끼면 내가 그 대신 뭘 많이 느끼느냐? 분노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멈추고 이 분노 감정을 잘 한번 갓난아이처럼 들여다보라. 요게 키예요. 요게 열쇠입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일이에요. 우리 딸이 수학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수학 좀 알려달래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입니다. 자신 있게 알려주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화 이런 문제는 엄청 어려워요. 초등학교 5학년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지 말고 알려주세요. 이과였다면서 네가 좀 더 풀어보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래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 네가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얘가 등을 휙 돌리면서 대학 교수가 이딴 것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적으로 뚜껑이 확 열렸겠죠. 그래갖고 뒤통수에 내가 뭐라 했을까요? 야! 너 뭐라 그랬어? 대학 교수가 이딴 것도 몰라? 어디 말이지? 아빠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막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굉장히 침착한 아이예요. 그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대요. 그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어떻게 해요? 더 뚜껑이 열리냐니. 야, 너 지금 뭐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얘기 내가 아빠한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띵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딸이랑 제가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우리 딸이 껐떡하면 약 올려. 대학 교사 이런 것도 몰라. 아빠 진짜 아빠 아는 것만 아는구나. 맞아. 이러고 살았는데 왜 그날만은 뚜껑이 그렇게 벼락같이 열렸던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그 방을 나왔습니다. 잠깐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문가니까 내가 틱낙한 스님의 화두처럼 해보려고 잠깐 나왔어요. 제 뚜껑이 오늘 왜 열렸을까요? 제가 한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지? 딸이 얘기한 대학 교수가 이것도 몰라? 거기에 제가 뚜껑이 갑자기 확 열렸거든요. 이게 뭐 내가 최근에 무슨 경험한 것 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릭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나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뻥 하고 나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잘 대답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2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 잘해요. 잘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만하시죠.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리려고 하다가 그래 맞아,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끝나고 얘기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고 수업을 끝났습니다. 수업을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있는 대로 막 이게 이제 계단식 강의실인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나랑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됐습니다 그러면서 등을 돌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통수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뒤에 좀 몇 명이 보더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연구실로 올라왔어요. 그 머리가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걔가 인간성이 더러운 놈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권수영, 너 이거 강의 한번 걔한테 그렇게 한번 실수 한번 했다고 네 뭐 경력이 어디 날아가냐? 근데 제 연구실에 보면 우수 강의 교수상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권수영, 너는 우수 교수, 우수 강의 교수야, 알았지? 라고 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수치심, 모멸감, 이것들을 아무와도 나누지 않았어요. 제가 조교랑도 얘기할 수 있고 동료 교수님랑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이제 완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딸이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우연히
아니 대학 교수가 이딴 것도 몰라? 라고 했더니 내 시스템은 잘못하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다시 생각날까 봐 갑자기 뭐를 발동할까요? 원심력 감정을 안 돼! 생각나면 안 돼! 라고 해서 발동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방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 딸아, 내가 지금 나가서 아빠가 생각을 해봤거든. 정말 뚜껑 열린 거는 너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럼 무슨 일이었어? 내가 오늘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나는 아빠는 정말 학생들에게 설명 잘하는 교수가 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2번, 3번 물어봐도 내가 성실하게 대답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아빠의 질문을 그렇게 아빠의 그 성의 있는 대답을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게다가 등을 휙 돌리고 나가는데 아빠는 정말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뒤에 있는 우리 과 학생들 같은데 이런 애들 보고 정말 창피했어.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유, 애 많이 썼어.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미안해. 그 뚜껑은 너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정말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 아빠. 아 그래 알았어 아빠 열심히 다음에 또 내가 물어보면 아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 공부하더라고요. 자, 제가 잘 보니까 우리 분노 감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딸랑딸랑 사인을 보내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이 되게 아픈 감정을 많이 느껴요. 거절감도 느끼고요. 어쩌면 저희 딸이 등을 확 보일 때 아마 그 학생이 제 답변을 듣지도 않고 휙 나가는 그 장면이 연상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내 조교를 불러가지고 야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아 나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많이 창피하셨겠다. 그치 나 많이 창피했겠지. 나 정말 좋은 교수 되고 싶거든. 근데 걔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진짜 뭐가 되냐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면 저는 뚜껑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열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이 열렸을지라도 내 안에 어떤 관계 욕구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게 무너졌을 때 내 안에는 얼마나 큰 구심력 감정이 생기는지를 내가 잘 느끼고 살면 훨씬 더 뚜껑이 덜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독일까요? 선물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를 선물로 만들려면 우리가 작은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분노 감정을 너무 사악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분노 감정을 무조건 표출하는 것 그리고 참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분노 감정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심력 감정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계 욕구 때문에 그 욕구가 무너져서 생기는 이 구심력 감정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계 욕구, 나의 상대방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잘 상대방에 얘기하고 이게 무너졌을 때 내가 생긴 느낌을 상대방에 얘기하면 우리의 관계는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더 오히려 우리 속마음을 잘 이해한 공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연대감입니다. 우린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유 아빠 애만 있었다. 나도 그럴 때 많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뚜껑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방어하고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소프트한 야들야들한 감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버릇, 그게 무너졌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내면에는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자주 나누고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이라도 저는 우리가 정말 가장 가볍게
좋게 평가하는 연대감, 공감, 행복감을 최고조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건강한, 행복한 분노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감정 배후에 있는 많은 다양한 감정들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행복한 한국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분노 감정이 사실은 그렇게 악한 감정이 아니라 이 분노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감정에 짝이 되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잘 나누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의 문화가 훨씬 더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청중들이 잘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